예, 반갑습니다. 3단원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이 두 개인 분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우기로는 이렇게 직선형 구조를 가져야 하는데, 실제로 역시 공유결합이 두 개인 분자 중 물분자는 이렇게 구분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분자 구조를 정확하게 더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물을 대표적인 그 예로 들 것입니다. 물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자 하는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 있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 배치를 해주면 하나, 둘, 셋, 4개 하고 동서남북의 전자가 다 채워졌으니 나머지 전자들은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이스 전자 배치에 의해서 총 6개의 원자과 전자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중 이렇게 혼자 있는 전자에 바로 다른 수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H2O 물 분자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전자쌍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보는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전자쌍과 빨간색으로 표시한 전자쌍 간의 차이가 무엇이죠? 그렇죠. 빨간색은 바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인데 반해 파란색은 공유 결합을 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비공유 전자쌍이든 공유 전자쌍이든 전자쌍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반드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전자끼리가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쌍도 당연히 반발력이 작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이든 비공유 결합이든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 하면 마치 결합이 4개 있는 것처럼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즉, 공유 전자쌍이든 비공유 전자쌍이든 전자쌍들은 서로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전자쌍이 4개 있으면 마치 결합도 4개가 있는 것처럼 분자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4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구조입니까? 예, 바로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게 되죠. 즉, 이런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CH4를 놔뒀습니다. 자, 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중심에는 바로 이런 산소 원자가 오게 될 테고, 양쪽에 이렇게 수소 원자 2개가 오게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엔 무엇이 올까요? 그렇죠. 결합을 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들이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 물 분자를 볼 때는 마치 이렇게 구분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물이 이렇게 공유 결합이 2개지만 구분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은 결합을 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들에 의한 반발력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물을 구분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NH3 바로 암모니아인데, 질소 원자 주위에는 원자과 전자가 5개 있습니다. 질소는 15족 원소니까요. 자, 이렇게 혼자 남아있는 전자들의 수소가 3개 달라붙어서 여기 NH3를 만들게 됩니다. 자, 총 전자쌍은 몇 개인가요? 그렇죠. 공유 전자쌍은 3개인데 비공유 전자쌍 1개로 해서 전자쌍은 총 4개가 되죠. 역시 결합이 4개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역시 정사면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자, 가운데 질소가 오게 되고 양쪽에 수소가 오고 가장 위에 비공유 전자쌍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정사면체 구조가 되죠. 즉, 결합이 4개 있는 것처럼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공유 전자쌍과의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전자쌍이 몇 개냐에 따라서 구조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위의 다양한 분자 구조들은 이런 중심 원자 주위에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을 모두 고려해 준 후에 결합을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자 구조 왜 중요할까요? 이런 구조는 물질의 성질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지만 직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가 0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죠. 자, 그런데 똑같이 3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물은 구분형 구조면서 이런 구분형 구조에 의해서 극성 형태를 띄어버리게 됩니다.
즉 이산화탄소는 이렇게 대칭 구조, 직선은 대칭이죠.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무극성을 띠게 되지만 물은 비대칭 구조를 이루게 되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몰리면서 극성을 띠게 되죠. 이렇게 되면 물은요, 이런 대전체, 즉 전기를 띤 물체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극성, 즉 전하를 띠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물이 이렇게 물 분자가 따라 내려오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전기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면 산소 쪽이 마이너스라서 산소 쪽이 대전체를 향하면서 물이 끌려오게 되고, 반대로 마이너스 전기를 갖다 대면 바로 수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수소가 대전체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또 물이 끌려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물의 분자 구조에 의한 극성 때문인 것이죠. 자, 또한 물은 특이하게도 얼음인 고체가 물인 액체보다 부피가 큰 특이한 물질에 해당을 합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분자가 따닥따닥 모여있는 고체가 가장 부피가 작아야 하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여야 되는데, 자, 물은 특이하게도 액체가 부피가 가장 작고 고체가 가장 큽니다. 이것은 물이 수소 결합이라는 걸 하기 때문인데, 수소 결합은 수소와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끼리의 결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고체의 구조를 보시면 물이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결합을 해버립니다. 즉 이런 고체가 되면 빈 공간이 더 물보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피가 오히려 액체보다 커지게 되어버리죠. 이렇게 구분 형태가 아니라면 당연히 얼음은 물보다 부피가 작아야 합니다. 하지만 물이 이런 구분 형태이기 때문에 얼음이 물보다 더 부피가 크고, 실제로 물을 페트병에 가득 채워서 냉동실에 얼리면 페트병이 빵빵해지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이죠.